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한끗 고등국어 통합편 제 2단원의 현대소설 세 번째 소단원입니다. 겨울 나들이 박원서 소설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70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편 소설이면서 분단 소설인데요. 우리 교재에는 발단과 절정, 결말 부분만이 실려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있는가를 배워보도록 하죠. 자, 발단 부분부터 가도록 하죠. 상업적으로 난리는 화가는 아니었지만 꽤 개성 있는 특이한 자기 세계를 고집하고 있어 그런대로 알려지고 평가도 받고 있는 중견 화가인 남편은 남편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기억으로 묶어보시고요. 요즘 세 번째 개인전을 앞두고 그 준비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않고 시내에 있는 아틀리에에 묵는 일이 많았다. 니은으로 묶으시고요. 자, 남편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남편에 대한 소개. 이거 직접제시죠? 남편의 건강이 염려돼 나는 가끔 먹을 것을 해가지고 나가보고 남편은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르곤 하는 정도였다. 자, 남편의 건강이 염려돼 나는 가끔 먹을 것을 해가지고 나가보고 라고 하는 걸 보니까 남편을 위하는 나의 정성이죠. 위하는 나의 정성. 어제도 나는 시내에 나갔다가 로스 고기를 좀 사가지고 아틀리에에 들렀다. 출가한 딸이 와 있었다. 남편은 출가한 딸을 모델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극도의 밑줄 쳐볼까요? 극도로 단순화, 동화한 풍경이나 동물을 즐겨 그릴 뿐이라 그랬죠. 극도로 단순화, 동화화한 풍경이나 동물을 즐겨 그릴 뿐이라 그랬으니까 남편의 종래 화풍이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종래 화풍이라는 소리는 어떤 식의 그림을 그렸냐, 단순화하거나 동화화해서 풍경이나 동물을 즐겨 그렸다. 인물을 그린 적은 없다라고 뒤에 나옵니다. 인물이 남편의 그림에 등장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나는 적이 꽤 놀랐다. 그리고 그 인물하는 남편의 종래 화풍과는 전혀 다른 끔찍하도록 기억, 섬세하고 생생하고 사실적인 그림이었다. 그렇게 똑같이 닮아 그린 그림이 좋은가 나쁜가는 둘째고 나는 울컥 혐오감부터 느꼈다. 니은, 기억 니은으로 묶음 부분 잘 정리해야 되겠죠? 남편의 그림을 본 나의 느낌이 되겠습니다. 딸의 모습을 똑같이 닮게 그린 그림을 본 나의 느낌. 나의 느낌. 어때?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다. 어떤 느낌? 혐오감을 느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상한 게 있어요. 왜 딸을 그리는 거 갖고 이렇게 혐오감까지 느낄 수 있을까?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그 부분이 해결됩니다. 혼까지 올마붙은 영정을 보는 느낌이었다. 더욱 질린 건 기억? 딸과 화가인 남편이 이루고 있는 미묘한 분위기였다. 부드럽고 따숩고 만족한 교감은 사랑하는 부녀 사이에 그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었으나 부녀 이상의 비밀스러운 무언가가 있었다. 둘이만 친하고 싶은 눈치가 역력했다. 둘은 나를 예의 바르게 반겼는데도 나는 밀려난 것처럼 느꼈다. 니은으로 묶으시고요. 지금 뭐를 느꼈다고요? 소외감을 느꼈다. 자, 이것은 결국 제목이 뭐죠? 겨울 나들이죠. 나가 겨울 나들이를 떠나게 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나가 나오고 나가 주인공이에요. 나가 겨울 나들이를 떠나게 되는 계기예요.
나들이를 떠나게 된 계기. 자, 겨울 나들이를 통해서 지금 남편에게, 가족에게 느끼는 혐오감과 소외감을 겨울 나들이를 통해서 그 감정을 정화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돌아온다라는 내용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자 가보죠. 출가해서 3년째. 각 돌 지난 첫애를 두고 있는 딸은 처녀 때와는 또 다른 윤택하고 기품 있는 아름다움으로 소파에 단정히 앉아 있었다. 지금 요 기억 니은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딸의 외양 묘사. 딸의 외양 묘사. 한창 때구나 하는 찬탄과 동시에 섬광처럼 눈부시게 어떤 깨달음이 왔다. 그 어떤 깨달음이 뭐냐? 그렇지, 꼭 저맘때였겠구나. 남편이 기억? 난리통의 첫 번째 아내와 생이별한 게 꼭 첫 번째 아내가 지금 딸만한 나이 때였겠구나 하는 깨달음은 나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던가.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 결국 이 딸은요, 자신이 낳은 딸이 아니라 전처에게서 난 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이 누구를 그리워한다? 전처를 그리워하면서 딸을 그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전처를 그리워하며 딸을 그린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 자, 더군다나 딸은 내 친딸이 아니고 남편과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난 딸이었다. 딸은 엄마를 닮는 법이다. 남편은 딸을 통해 이북에 두고 온 당시의 아내의 모습을 되살렸음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소외감을 느낀 이유예요. 소외감을 느낀 이유. 전처에게서 난 딸을 통해 전처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남편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된 거죠. 나는 그 여자보다 훨씬 손 아래지만 지금 옆에서 볼품없는 꼴로 늙어가는데 그 여자는 남편의 가슴속에 지금의 딸의 모습처럼 빛나는 젊음과 아름다움으로 간직돼 있었구나 싶자 질투가 독사 대가리처럼 고개를 드는 걸 느꼈다. 자, 이 부분 기억 니은으로 묶으시고요. 나가 질투를 느끼는 이유죠. 느끼는 이유. 여자의 질투를 위해서 머리 잡을 머리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누구의 머리채를 휘어잡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점잖게 예사롭게 굴 수밖에 없었고 그건 여간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다. 발산시키지 못한 질투심은 서서히 여태껏 산 게 온통 헛사는 것 같은 허탈감으로 이어졌다. 왜요? 아, 남편은 지금까지 전처를 그리워하면서 살아왔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남편이 지금까지 전처를 그리워하며 살아왔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산호라면 열심히 살았건만 이북에 노부모와 아내를 남겨두고 요약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기억. 이북의 기억. 노부모 아내를 남겨두고 어린 딸 하나만 얻고 내려온 빈털터리. 게다가 나이는 나보다 12살이나 더 많고 직업도 불안정한 무명 화가를 불쌍히 하다가 그만 사랑하게 돼서 결혼까지 하고 호라비와 어미 없는 것에 군기를 닦아내고 사랑하며 섬기고 살아온 게
니은으로 묶으시고요. 요 부분 기역 니은으로 묶은 부분은 요약적 제시인데요. 어떤 것을 요약적으로 제시했냐? 나와 남편 의붓딸이 가족이 된 과정. 자, 섬기며 살아온 게 큰 허탕을 친 것처럼 억울하게 여겨졌다. 소가 산 것 같은 헛산 것 같은 기분은 씹으면 씹을수록 고약해서 아주 그냥 어때요? 배신감과 허탈감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소가 산 것 고약해서 얼굴을 찡그렸다. 왜 찡그렸냐? 배신감과 허탈감 때문이다. 오케이. 어디가 아프냐고 남편과 딸이 근심스러운 듯이 물었다. 나는 속상한 일이 좀 있는데 어디로 헐헐 혼자 여행이나 떠나고 싶다고 했다. 자, 이제 작품 포착 가보죠. 인물은 나, 그리고 남편, 아주머니, 시어머니. 이제 뒤에 나오죠. 사건은 딸에게 헌신하며 남편과 딸에게 헌신하며 살아온 삶에 허탈감을 느낀 나가 홀로 여행을 떠난 곳에서 만난 고부의 사연을 듣고 가족애를 깨닫게 된다. 배경, 시간적 배경은 1970년대 겨울, 공간적 배경은 서울 온양이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고요. 나의 가족 구성을 살펴보시면 남편과 나와 딸이 있는데 남편은 중견 화가이고 이북에 노부모 아내를 두고 내려왔고 나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남편보다 12살이 어리다. 딸은 남편과 첫째 부인의 딸로서 출가했다. 6.25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서 새롭게 구성된 가족이다라는 거 나의 가족 구성 정리해 두시고요. 자, 발단 부분에 나타난 나의 심리와 반응, 혐오감, 소외감, 배신감. 왜? 남편과 딸에게 헌신하며 살아온 삶이 헛산 것 같은 허탈감을 느끼며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는데 그 이유는 딸의 조상화를 보면서 남편에게서 전처의 모습을 떠올리고 남편과 딸 사이 비밀스럽고 미묘한 분위기를 느꼈으며 남편이 이북에 두고 온 전처를 그리워한다고 생각했다. 나의 심리 반응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시작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72쪽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녀는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 구구쌤을 익혀주듯이 끈질기가 허건날 시어머니에게 모른다를 가르쳤다. 이 이야기는 지금 뭐예요? 내부 이야기입니다.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온양 온천으로 여행을 갔는데요. 거기에 여인숙에 있는 그녀입니다. 여인숙에 있는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이제 듣습니다. 여기에 내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부 이야기. 자, 왜 시어머니에게 모른다라고만 가르쳤냐? 모른다라고만 가르친 이유는 뭐냐? 그 남편이 지금 숨어 있거든요. 근데 숨어 있는 남편의 거처를 알려줄까 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의 거처를 알려줄까 걱정돼서. 자, 지금 이때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시간은요 6.25 전쟁 중이에요. 6.25 전쟁 중에 지금 국군과 인민군에 계속해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동네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국군 편에, 어떤 사람들은 인민군 편에 붙다 보니까 인민군이 강할 때는 국군의 편에 섰던 사람들을 죽이고 국군의 힘이 강할 때는 인민군 편에 섰던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의심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하는 모습 때문에 남편을 숨겨둔 거예요. 그런 남편이 거처가 발각되면 남편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모른다를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 부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어머님은 그저 모른다고만 그러세요. 세상 없는 사람이 물어도 아범 있는 곳은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난리 나던 날. 이게 뭡니까? 6.25 전쟁이죠.
집 나가고 나선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딱 잡아떼셔야 돼요. 입 한 번 잘못 놀려 사람 목숨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에요. 큰댁 식구들이나 보세요. 큰댁 작은댁 식구들이 물어도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지금 뭐예요? 형제간에 물어도 모른다고 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형제간에 이렇게 이야기, 형제간에도 이 정도로 할 정도면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시대적 분위기예요. 굉장히 아주 흉흉한 시절입니다. 이쁜이 할머니가 물어도 개똥이 할머니가 물어도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아무도 믿으시면 안 된다고요. 네, 아셨죠 어머님? 그녀는 힘차게 도리실까지 곁들여가며 거듭거듭 이 모른다를 교습했다. 시어머니는 늘상 겁먹고 외로운 얼굴을 해가지고 혼자 있을 때도 몰라요 난 몰라요 하며 역시 도리질까지 해가며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것이었다. 기운 이윤으로 묶은 부분 시어머니의 성격을 알 수 있죠? 시어머니의 성격 겁이 많고 유약하다. 연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난리가 났다고는 하지만 순박하던 마을 사람들이 무슨 도척의 영신이라도 아주 귀신이 씌인 것처럼 악명 높은 귀신의 그 혼이 씌인 것처럼 서로 죽이고 죽는 것 외에는 대포소리 한 번 제대로 난 적이 없었던 마을에 벼랑간 비행기가 날아와 기총소사와 폭탄을 쉴 새 없이 퍼붓고 앞산 뒷산에서 총소리가 며칠 계속해 콩복듯이 나더니만 이어 죽은 듯한 정적이 왔다. 그냥 막 엄청나게 전쟁이 심하게 벌어진 거예요. 마을 근처에서. 집 속에 쥐 죽은 듯이 처박혔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조심조심 고개를 내밀었다가 재빨리 움츠러들었다. 아직은 서로 대화를 꺼리고 있었다. 왜? 서로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빨갱이가 물러갔다는 증거도 안 물러갔다는 증거도 없었다. 그쪽에 붙어서 새도 불던 패거리들의 모습은 안 보였지만 인민위원회가 쓰던 이장집 마당 깃대꽂이엔 아직도 그쪽 귀가 펄럭대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런 어중간하고 모호한 때 벌써 성질이 급한 남편은 야밤을 타서 집에 돌아와 있었다. 서울이 이미 수복됐는데 쟤까지 것들이 여기서 버텨봤댔자 며칠을 더 버티겠냐는 거였다. 그러니까 아직 어중간하고 모호할 때 인민군이 물러갔는지 안 물러갔는지 이거 좀 정리해둬야 되겠네. 인민군이 물러갔는지 안 물러갔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인민군이 물러갔는지 안 물러갔는지 확실하지 않은 때 이 확실하지 않은 때에 남편은 왔어요. 텃밭엔 이미 김장배추를 간 뒤였지만 울타리엔 기름이 좔좔 흐르는 애호박이 한창 잘 열 찬바람 내기였다. 가을이었던 거죠. 아침 이슬 내치며 뒤란으로 애호박을 따라와 나갔던 시어머니가 벼랑간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비극적 사건을 암시하는 거죠. 비극적 사건 암시. 몰라요 난 정말 모른단 말이에요. 소름이 쭉 끼치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처참한 비명이었다. 그녀도 뛰어나가고 그녀의 남편까지도 엉겁결에 뛰어나갔다. 자, 그러니까 남편이 아주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요 깨닫지 못한 거죠. 잠깐 아무도 분별력이 없었다. 저만치 뒷감 모퉁이에 폐잔병인 듯 싶은 지치고 남로한 인민군 서너 명이 일제히 총뿌리를 시어머니에게 겨누고 있었다. 그들도 놀란 것 같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누굴 해치려고 나타났다기보다는 그냥 시어머니와 마주쳤거나 마주친 김에 옷이나 먹을 것을 달라 할 작정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걸기도 전에 시어머니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못 박힌 채 고기만 미친듯이 저으면 몰라요 난 몰라요를 딴 사람같이 드높고 세댄 소리로 되풀이했다. 폐잔병 중 한 사람의 눈에 살기가 번뜩이는가 하는 순간 총이 그녀의 남편을 향해 난사됐다.
그녀의 남편은 처참한 모습으로 나둥골아지고 그들도 어디론지 도망쳤다. 이런 일은 일순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패잔병 중 한 명이 남편을 발견한 거예요. 결국 시어머니는 이 부분을 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걸기도 전에 몰라요 하면서 세된 소리를 되풀이했다. 이게 시어머니의 과잉 반응. 묻지도 않았는데 몰라요 하니까 이제 패잔병이 뭔가 있구나 하다가 남편을 발견하니까 총을 쏘고 남편을 죽인 거죠. 그 거의 실성하다시피 한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극진히 봉양한 끝에 어느 만큼은 회복이 됐지만 그때 뒷간 모퉁이에서 죽길 길을 쓰고 흔들어대던 도리질만은 그때 같은 방력만 가셨다 뿐 멈출 줄 모르는 고질병이 되고 말았다. 왜 그랬을까요? 남편을 죽였다. 아들이 죽은 충격 그리고 아들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거죠. 아들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고질병이 생긴 거죠. 아주머니는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수다스럽지 않고 담담하고 고즈넉하게 했다. 이젠 고쳐 드려야 이제 여기 다시 현재로 돌아온 거죠. 내부 이야기는 과거고 지금 이거 외부 이야기죠. 이건 외부 이야기. 지금 요 위에 있었던 요 내부 이야기는 언제입니까? 과거. 회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도와드리다니요? 어떡해요? 당신 임의로는 못하시는 일이고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시어머니가 도리도리 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삼시 잡수는 거라도 정성껏 잡수게 해드리고 몸 편케 보살펴드리고 뭐 그런 거죠. 대사업을 완수하시고. 대사업이 뭐예요? 바로 도리도리 하는 거죠. 도리질하는 거. 완수하시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거야 못해드리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요. 치매가 된 채 허구한 날 도리질을 해야 되는 걸 대사업이라고 하는 아주머니의 농담에 웃으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왜요? 이 대사업이 바로 뭡니까?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 가족에 대한 사랑이니까요. 그 담긴 의미가 가족에 대한 사랑이니까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니까 이것을 대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머니의 태도가 조금도 농담 같지 않아서였다. 정말 대사업을 힘껏 보필하는 이의 사명감과 긍지로 아주머니 얼굴이 은은히 빛나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어쩜 이 아주머니야말로 대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등골에 전율이 지나갔다. 대사업. 어떻게 보면 어때요? 남편을 죽게 만든 어머니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피고 있으니까 그것을 대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일. 자, 저기서 이제 나는 깨달음을 얻는 거죠. 자, 이 글의 구성 방식과 주제 의식. 자, 6.25 전쟁이라는 것은 나를 어떻게 만들었냐? 전쟁으로 인해 월남한 남편과 의붓딸에게 헌신하는 삶에서 벗어나 여행을 했어요. 아주머니는 전쟁으로 아들을 잃고 고질병을 앓게 된 시어머니를 편안히 모시고자 한다. 결국 가족애를 통한 전쟁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 이 글의 구성 방식과 주제 의식이다라는 거죠. 여행을 떠나서 깨닫는 거죠. 작가는 6.25 전쟁을 매개로 하여 두 인물의 삶을 연결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을 가족애로 극복할 수 있다는 주제 의식을 암시하고 있다. 노파의 도리질이 지닌 의미 펼쳐야 되겠죠. 아들의 죽음 전 아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으나 아들이 죽고 난 후 죄책감, 자식을 지키려는 모성애다 라는 거죠. 자, 1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노자해가지고 서울 갈 겁니다. 오늘요. 서울요? 왜요? 하필이면 이 주날 아주머니 걱정해서 하는 말이죠.
나는 나중에 이 추운 날 소리를 하고는 내가 여행을 떠난다고 할 때 남편이 놀라면서 나에게 하던 말 뭐라 그랬어? 똑같이 하필 2개월이 혼자서 여행을? 이라는 말을 했어요. 남편이 놀라면서 나에게 하던 말. 결국 뭐예요? 그 말은? 나를 걱정해서 한 말이지. 남편이 나를 걱정해서 한 말이다. 문득 남편이 서럽도록 보고 싶어졌다. 남편에 대한 미움과 그 갈등이 어떻게 된 거야? 해소된 거죠. 내적 갈등이 해소됨. 질투심에 사로잡혔잖아요. 남편이 미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해소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외아들이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 지경을 당하는 걸 내 등에 옆에서 무심히 보던 녀석이 벌써 그렇게 자랐거든요. 군대도 갔다 오고 3학년인데 아주 착실하고 좋은 애죠. 아버지가 그 지경 당하는 게 뭐예요? 총에 맞아 죽은 일이죠. 자, 어제 글씨 서울서 이상한 편지가 왔답니다. 아드님한테서요? 아니요, 아들이 하숙하고 있는 주인집 아주머니한테서요. 벌써 일주일이 넘도록 아들이 하숙집에 들어오지를 않았다는 거군요. 평소에 품행이 허랑한 학생 같으면 이만한 일로 고자질 같은 건 않겠는데 하도 착실한 학생이었는지라 만에 하나라도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알리는 거니 어머니가 한번 올라와 수소문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사연이었다. 자, 벌써 일주일이 넘도록 하숙집에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바로 아주머니가 아들을 걱정하는 이유예요. 자, 허랑한 학생이 아니더라도 제 집도 아니고 하숙집이고 나가서 친구 집 같은데 며칠 자고 들어올 수도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만 일로 편지실에서 사람 놀라게 한 하숙집 주인도 주인이지만 나도 나죠. 괜히 온갖 방정맞은 생각이 다 나지 뭡니까? 어젯밤 한잠도 못 자고 뒤척이면서 온갖 주접을 다 떨던 미신 하나를 만들어냈는데 여기죠. 한잠도 못 자고 뒤척였다. 왜요? 아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대한 걱정 때문에. 미신을 만들어냈는데 글쎄 그게 미신이라는 내 주책이죠. 오늘 기억으로 묶어보세요. 우리 여인숙의 손님이 들어 그 돈으로 노자를 해갖고 서울 가면 아들의 신상에 아무 일도 없을 게고 꽁꽁 뭉쳐놓은 돈을 헐어서 노자로 쓰게 되면 아들의 신상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게고 뭐 이런 거랍니다. 아주머니가 만든 미신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정해놓고 손님을 기다리려니 어찌나 초조하고 애가 타는지 혼났어요. 그런데 손님이 내가 만든 미신의 좋은 쪽 점괘가 돼주신 거죠. 정말 고마워요. 아주머니가 나에게 고마워하는 이유. 어머니가 나에게 고마워하는 이유. 아주머니는 또 한 번 고마워했다. 나는 그런 기묘한 방법으로 외아들의 신상에 크나큰 근심을 달래려 들었던 이 과부 아주머니에 대한 연민으로 가슴이 찐했다. 내가 점괘가 됐다는 게 조금도 언짢지 않았다. 그럼 곧 떠나시겠네요. 네, 준비 다 됐어요. 이웃사람에게 어머니 부탁도 해놨고요. 이제 곧 온천장으로 나가는 4시 반 버스만 오면 돼요. 동행하게 됐군요. 참 그렇군요. 4시 반 버스로 온천장으로 나가신댔지? 아니요, 서울까지 동행할 거예요. 오늘 안으로 기억. 서울로 가리라는 결정을 나는 순식간에 내렸고 그러자 마음이 그렇게 편해질 수가 없었다. 왜 순식간에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것은 바로 뭡니까?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과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주머니가 시어머니에게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하러 들어갈 때 나도 따라 들어갔다. 고부간에 비슷하게 늙은 손이 서로 맞잡았다.
어머님 저 좀 서울에 다녀오겠어요. 물건 살 것도 좀 있고 방학인데도 물건 살 것도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공부 핑계로 안 내려오는 태식인 녀석도 보고 싶고 해서요. 니은 서울에 가는 이유를 숨기죠? 왜요? 시어머니가 걱정할까봐. 가는 이유를 숨긴. 그 이유는 뭐다? 시어머니가 걱정할까봐. 어머님은 뒷집 삼순이가 잘 보살펴 드릴 거예요. 아무 걱정 마시고 진지 많이 잡수셔야 돼요.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노파는 여전히 고개만 살래살래 흔들었다. 나에겐 그 도리질이 몰라요가 아니라 거부의 의미가 아니라 며느라 기억 태식이 녀석에겐 아무 일도 없어. 글쎄 아무 일도 없다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 녀석에게까지 무슨 일이 있겠니? 하는 것처럼 보였다. 노파의 도리질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지를 긍정적으로 해석함. 나는 불현듯 아직도 마주잡고 있는 고부의 손 기억으로 묶어보세요. 나는 아직도 기억으로 묶으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고부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개고 싶어졌다. 왜 그랬을까? 남남끼리이면서 가장 친한 두 손. 대사업의 동업자끼리이기도 한 이 두 손 사이에 맹맥이 흐르는 그 무엇을 직접 내 손으로 짚어보고 느끼고 오래 기억해두고 싶었다. 니은,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자, 왜 손을 포개고 싶었냐? 그 이유는 고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보여준 가족에 대한 사랑을 본받고자 한다. 자, 대단하죠? 자, 여기서 한번 밑줄 쳐보죠. 이 두 손 사이를 맹맥이 흐르는 그 무엇? 이게 뭘까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죠. 대한 사랑. 마치 이 세상 온갖 것 중 허망하지 않은 단 하나의 것에 닿아볼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도 되는 듯이 나는 감지덕지 그 일을 했다. 거칠지만 푸근한 두 손 위에 내 유약한 한 손이 경건하게 보태줬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노파는 고개만 살래살래 흔들었지만 나는 노파가 너는 결코 헛살지만은 않았어. 헛살지만은 않았고 헛살지 않았고 말고 하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노파에게 받은 위로와 격려. 자, 핵심 폭착 정리해보죠. 나의 내적 갈등이 해소됐습니다. 뭐 때문에요? 나의 아주머니가 걱정해서 한 말이 여행을 떠날 때 남편이 나에게 했던 말과 같음을 깨닫고 남편의 마음을 뭐하게 됐어요? 이해하게 됐어요. 어떤 말? 나가 아주머니 걱정해서 한 말이 남편이 나에게 한 말인데 그것이 바로 남편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야기했는가를 이해하게 됐다.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걱정하는 마음이겠죠? 아주머니의 사연을 듣고 아주머니의 삶의 연민과 동질감을 느끼면서 나도 그렇게 가족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딸, 그죠? 그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은 거죠. 노파의 도리질에 대한 나의 해석.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아들 태식이에게 별탈이 없을 것이냐 안심하라는 의미. 나에게는 남편과 딸을 위해 헌신해온 나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의미. 별탈 없을 것이다라는 의미. 결국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됐다라는 거죠. 두 손을 포기하는 나의 행동에 담긴 의미. 아주머니와 노파가 보여준 가족의 자신을 동화시킨다. 가족에게 돌아가 그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는 나의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나들이 정리 한번 해보죠. 갈래. 자, 갈래는 단편 소설이면서 분단 소설이다. 6.25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편 소설이고 분단 소설이다라는 거. 자, 배경은요.
시간적 배경은 1970년대 겨울이에요.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서울, 그리고 오냐. 과거 회상은 6.25 전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주제는 전쟁으로 인한 민족적 상처와 그 극복. 자, 그 민족 상처를 극복한다. 그리고 삶의 참된 의미에 대한 깨달음. 자, 특징. 자, 액자식 구성이다라는 거예요. 액자식 구성.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 자, 여기 이렇게 액자가 있으면요, 외부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였죠. 내부 이야기는 아주머니의 이야기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액자식 구성이다라는 거. 두 번째 특징. 여행 과정에 따른 인물의 갈등 해소 과정이 드러난다. 여행 과정에서 따른 인물의 갈등 해소 과정이 드러난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겨울 나들이 다 배웠는데요. 배운 부분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복습하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